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113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가정과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1번, 기업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측정, 보고해야 된다. 이런 거를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이름 불렀다. 그지? 회사와 회사 주인 별개의 존재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회사 입장에서 철저하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 기업 실체의 가정. 그리고 2번,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거라고 가정한다. 계속 기업의 가정. 4번부터 할까? 4번,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각 기간 단위별로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 됐지요? 세 가지가 가정이고 특징이 한 개 있었다. 그지? 발생주의라는 특징이었습니다. 수익 비용을 발생했을 때 기록하자 이겁니다. 기업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 시점을 현금이 유입 유출될 때로 본다. 틀렸다. 그지?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 이렇게 측정하는 거 아니야. 발생했을 때를 따져가지고 수익 비용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 되겠지. 문제 2번, 다음 중 상품의 매출원가 계산 시 총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할 항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 이렇게 계산한다. 그지? 요 단기 매입은 이제 어떻게 계산합니까? 물건 값에서 매입 가액이라고 표현했다. 그지? 매입 가액.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 더하고 빼는 거 3개 있었다. 그지?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자, 기초 재고액을 뭐 뺀다 이런 거 아니다. 그지? 매입 수수료 더해야 되고 매입 시 운반비도 마찬가지 더해야 됩니다. 모두 요 둘 모두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 빼야 되는 거는 3번이 되겠지. 정답은 3번. 문제 3번. 건물 취득 시에 발생한 금액들이 다음과 같을 때 건물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건물의 매입 금액, 건물 물건값을 말한다고 그지? 당연히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되고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건물 사려고 은행에서 돈 빌렸다 이겁니다. 이자가 나갈 거야. 이자 원칙적으로는 비용 기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몇 가지 요건 충족할 때 그 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거를 자본화 대상이라고 이름 부른다고 그지? 자본화 대상인 이자답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기록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그지? 취득세, 건물 취득 과정에서 세금 낸다.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 자산으로 처리.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원가, 건물 취득하고 나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지출이라고 이거는 비용이잖아. 그지? 그래서 자산으로 기록해야 되는 거는 3가지 항목이고 합산해 보면 금액이 크네. 계산기 두드립시다. 25억 원 플러스 1억 5천만 원 플러스 2억 원 하면 23억 5천만 원 계산됩니다. 정답은 3번. 문제 4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식별 가능해야 된다 이거지. 2번.
무형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미래 경제 효익을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지? 미래 경제 효익이 있어야 되고 통제 가능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좀 말로 풀어서 쓴 거지. 3번. 무형자산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다른 자산들과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거나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맞지? 그래서 무형자산의 특징, 식별 가능성, 미래 경제 효익, 통제 가능성을 쭉 말로 풀었었고 3번은 뭐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본 겁니다. 1, 2, 3번 맞고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지, 그지? 읽어봅시다. 4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내용 요소를 원칙적으로 4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정하고 있다. 40년 아니고 20년. 그지?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 문제 5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무제표 종류 5가지다. 그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의 종류입니다. 기업의 계정별 합계와 잔액을 나타내는 시산표. 시산표는 그지? 재무제표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지? 정답은 1번 되겠네. 2번.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는 뭡니까? 재무상태표지 뭐. 3번. 기업의 자본에 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보고서는 자본변동표지. 4번. 재무제표의 과목이나 금액에 기호를 붙여서 해당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나타내는 별지, 별도의 종이 뭡니까? 주석이지 뭐. 그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유동부채와 비동부채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 맞지? 사채 비유동부채 맞지? 외상매입금 유동부채 맞지?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이라고 했잖아. 그지? 이건 유동부채인데 비유동부채라고 표시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 3번 미지급 비용 유동부채 맞고,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맞고, 지급보험 유동부채 맞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 맞고. 오케이? 문제 7번. 다음 중 자본 항목 중 포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현대회계에서는 총 포괄 손익을 강조하고 있다 이겁니다. 총 포괄 손익. 영어로는 Comprehensive Income, CI라고 표시합니다. CI 손익. 의미가 뭐라고? 자본의 변동을 CI 손익, 총포괄 손익이라고 이름 부른다 이겁니다. 다만 자본 변동 중에서 자본 변동은 뭘 의미합니까? 기초 자본하고 기말 자본하고 비교했을 때 변동한 금액을 말한다 그지? 그거를 총포괄 손익이라고 이름 부르는데 다만 빼는 게 있다 그지?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 따라서 자본이 변동하는 거는 빼자 이겁니다. 그래서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이유로서 자본이 변동한 거를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이름 뭐라고 부른다고? 총포괄 손익이라고 이름 부른다 이겁니다. 이러한 총포괄 손익을 우리 현대회계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총포괄 손익을 주석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 KIFRS 국제의 기준에서는 이 내용을 손익계산서 하단부에다가 그냥 직접적으로 명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KIFRS에서는 손익계산서를 그냥 손익계산서하고 이름 안 부르고 하단부에 요 총포괄 손익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다 보니까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이름 부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엄청 현대회계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하기 전에 시산표를 작성한다, 그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모든 계정 과목을 하나의 표로 취합한 걸 말한다. 거기서 자산, 부채, 자본 가지고 재무상태표 작성하고 수익, 비용을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다 이겁니다. 그지? 손익계산서 표시되는 당기순이익이 이제 출발점입니다. NI 손익이라고 이름 부른다,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익계산, 당기순이익. 이거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수익 빼기 비용이지 뭐. 자, 우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관계 정리했다, 그지? 기초자본에서 당기순이익 더하면 기말자본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논리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 때문에 자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총포괄손익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사실은 NI손익,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되겠지. 그런데 당기순이익 이꼴 총포괄손익이다라고 정리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어야지만 완성이 된다, 그지? 뭐였습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단기 변동분을 반영시켜야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단기 변동분을 반영시켜야만 그걸 영어로는 OCI 손익이라고 이름 부른다, 그지? 컴프렌시브 인컴은 맞는데 총포괄손익은 맞는데 당기순이익이 아닌 그 외의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이름 해석하고 있다, 그지? 기타 포괄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반영시켜 줘야만 CI 손익이 완성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산식을 정리하면 NI 손익 플러스 마이너스 OCI 손익은 CI 손익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요 내용을 하단부 요 내용을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주석으로 그냥 표시하는 거고, KIFRS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 하단부 자체에 그냥 딱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지. 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항목들이야. 그와 달리 4번은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뭐에 해당합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해당한다 이겁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단기 변동액은 여기 OCI 손익에 해당한다, 그지? 그래서 이 내용은 비록 NI 손익, 즉 손익계산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OCI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이거지. 됐죠? 정답은 4번. 뭐 엄밀히 따지면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것이 KIFRS 내용이니까 우리 전산회계 자격시험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워낙 우리 현대회계에서 총포괄손익, 총포괄손익, CI 손익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자료 중 빈칸 A에 들어갈 금액으로 가장 적당한 거는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가 매출원가 되겠지, 그지? 계산기 두드려 볼까? 219000 플러스 350000 마이너스 110000 하면 459000이 매출원가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지. 290000 마이너스 459000 하면 마이너스가 계산되네. 마이너스 169000. 대체 손해보고 판 모양이네. 여기서 이제 판매별 가리비가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빼야 됩니다. 1 빼면 이게 영업이익이 되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없다면 그 구역이 이제 바로 단기 순이익이 되겠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60000 이렇게 계산됩니다. A를 구하라고 했네. 마이너스 360000이에요. 답하면 되겠지.
단기 순손실이다, 그지? 단기 순손실 36만 원. 정답은 1번. 문제 9번.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1번.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도 증가한다. 틀렸다, 그지요? 워낙 자주 출제되는 틀린 질문이다, 그지? 고정원가는 뭐라고? 총원가가 조업도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겁니다. 100만 원 든다 이거지. 우리 공장이 있는데 공장 건물 우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월세 따박따박 준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공장에서 물건을 한 개 생산하든 두 개 생산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100만 원 우리는 월세 내야 돼, 그지? 그게 고정원가잖아. 만약에 100만 원 월세 냈는데 물건을 한 개 만들었다. 그러면 단위당 고정비가 100만 원 되는 거지. 두 개 만들었다. 그러면 딱 작아진다, 그지? 100만 원 나누기 2 하니까 50만 원. 세 개면은요, 100만 원 나누기 3 하니까 33만 3,300원 묵은꾸지. 그래서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단위당 원가는 작아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증가한다고 생각 틀렸다. 정답은 1번. 2번.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해도 총원가는 일정하다고, 그지? 3번.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그지? 자동차 만드는데 타이어가 4개 들어갑니다. 타이어 한 개에 10만 원이야. 그러면 차 한 대 만드는데 타이어 값은 40만 원 든다, 그지? 그게 변동비야. 한 대당 만드는 데는 40만 원 들고, 두 대 만드는 데는 80만 원, 세 대 만드는 데는 120만 원, 네 대는 160만 원. 그지? 생산량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총원가가 증가하는 게 변동원가인데, 그런 변동원가는 단위당 원가, 차 한 대로 따지면 항상 일정하다 이겁니다. 한 대 만들 때는 어쨌든 40만 원 드니까. 그 말이고. 4번. 변동원가는 조업도 증가하면 총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다, 그지? 오케이. 문제 10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거는 1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반영한다, 그지? 2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다. 틀렸다, 그지? 일부만 반영한다 이겁니다.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한 방향만 고려하는 것이 단계 배분법. 고려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야. 일부는 고려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 정답은 2번 되겠지. 3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4번 마저 읽어봅니다. 4번은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서포트 부문의 총원가가 어쨌든 제조 부문으로 다 옮겨지게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문제 11번.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입니까? 단 노무원가는 발생주에 따라서 계산한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 계산하자. 원재료에 대한 내용 나와 있네. 추려볼까?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액. 재료비 는 기초 원재료 플러스 단기 매입액, 단기 구입 매입이라고 적을까?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이렇게 계산된다, 그지? 얼마입니까? 30만 원. 계산기 바로 떠드립시다. 30만 원 플러스 130만 원 마이너스 45만 원 하면 115만 원 계산되네. 자, 노비 자료요. 발생주에 따라 계산하십시오. 발생주에 관련 자료가 나와 있네. 단기 지급한 임금액. 돈 줬다 이겁니다. 비용이겠지. 정기 미지급한 임금액이 있었대. 단기 미지급한 임금액이 있답니다. 발생주에 따라서 좀 정확하게 계산해 보자. 돈 준 것에서 출발하지. 지급액. 현금 지급액. 현금 지출에서 출발하자. 올해 말에 따져보니까 올해 비용인데 돈 아직 주지 않은 게 있답니다. 미지급 비용이다 이겁니다. 아직 돈 안 나갔지만 올해 비용 맞다, 그지? 발생주에 따르면 플러스 시켜야지.
단기 미지급 비용이 있으면 플러스 시켜야지. 발생주에 따른 비용 나온다. 자, 작년도에 미지급 비용이 있었답니다. 작년도 해당 비용인데 돈을 작년도에 안 주고 올해 돈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 돈 준 거 있더라도 작년도 분이 있다면 그거를 빼야 된다, 그지? 그래서 올해 미지급 비용은 플러스 시키지만 작년도 거는 정반대 마이너스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지? 뭐 이런 논리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지? 그거를 물어보네.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기 두드립시다. 35만 원 플러스 25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45만 원 계산됩니다. 어이. 자, 단기 총 제조원가 재료비 플러스 노비 플러스 제조 경비 하면 된다, 그지? 기조 제용품은 이 문제 푸는데 전혀 필요 없는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고, 그지? 제조 간접원가를 더하면 되는데, 자, 제조 간접원가로 되어버리면 좀 문제가 이상하지.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여기서 필요한 게 제조 간접비잖아. 제조 간접비가 나와 있으면 위에서 구한 부분이 뭐라 해야 됩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여야 됩니다. 만약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라는 게 있으면 이상해지잖아, 문제가 지금. 그지? 열심히 계산한 거에서 일부를 발라내가지고 제조 간접비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지? 이상해지니까. 물론 뭐 자료가 이렇게 제시됐으면 제시된 자료를 우리는 열심히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지? 교재 수록할 때는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제조 경비로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교재는 조금 수정할게요. 제조 간접원가를 제조 경비로 고치면 이제 문제가 완벽해진다는 거지. 그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가 얼마인지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바로 답 발라낼 수 있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세 개 합하면 이제 정답이 나오겠지. 얼마입니까? 1150000 플러스 45만 원 플러스 70만 원 하면 230만 원 계산됩니다. 정답은 2번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그치요? 2번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손 중에서 정상공손은 제품의 원가에 가산한다. 정상공손은 정상품의 원가로 보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3번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초제품품 원가를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치요? 평균법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미 작업이 시작된 기초제품의 원가도 마치 올해 새롭게 투입된 것처럼 보겠다 이겁니다. 4번, 그러면 1, 2, 3번 맞고 4번이 틀린 지문이겠지. 4번, 제조원가 중 제조간접원가는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 어디에 사용하는 논리입니까? 정상 개별 원가에서 개별 원가 계산해서 적용하는 논리다, 그지? 개별 원가 계산은 물건 한 개 만드는데 우리 직원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뭐 생산하는 방식, 그지? 대표적인 게 배 만드는 조선업, 비행기 만드는 항공 제조업, 그지? 그런 데서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원가를 직접비와 제조간접비로 나누어 가지고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별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이겁니다. 지금은 뭐라고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지. 4번은 종합원가 계산 아니고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정답은 4번.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발급 못해요. 2번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을 거다, 그지? 오케이. 3번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 과세자, 요 사람들은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그지? 정답은 3번. 4번 간이 과세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람, 이러한 하위층 간이 과세자들도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한다, 그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간이 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이거나 또는 신규 사업자는 아니야. 작년도에도 장사했어. 그런데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그런 좀 하위층, 규모 작은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더라. 됐지요? 정답은 3번.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이런 내용 우리 공부 안 했다, 그지? 그래서 이번 회차 문제 굉장히 좋긴 한데 요 문제 하나가 좀 미스가 되겠습니다. 오게 티네. 나중에 전산 세무 2급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전산 세무 2급에서 공부할 내용이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그냥 출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회계학 세법학이라는 분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쉽게도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자 이거지. 이거 하나 틀리더라도 우리는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보지 못했던 문제 나왔다고 해서 이 문제 하나에 뭐 5분, 10분 시간 잡아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회계 지식, 세법 지식을 가지고 한번 자신감 있게 찍고 빨리 넘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틀렸다고 당황하지 말자. 자, 출제되었으니까 가볍게 소개는 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세법은 세금을 매기는 거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민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만 대손을 인정해 주겠습니다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답니다. 그거를 묻고 있는 거고. 읽어볼게. 1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라고. 소멸시효라는 건 이겁니다. 상법 등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성격의 받을 돈이라고, 그거는 몇 년을 유통기간으로 보겠어? 라고 딱 명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세법에서도 그 법을 좀 존중해 준다 이겁니다. 세법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줄게 그 뜻입니다. 소멸시효가 딱 완성이 된 어음수표라면 세법에서도 대손을 인정해 줄게. 그 다음 3번부터 읽어볼까? 3번. 채무자의 돈 갚을 사람, 그지? 우리한테 돈 줄 사람, 상대방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랍니다. 상대방이 막 죽었다, 실종됐다, 형의 집행, 교도소 들어갔다, 뭐 그지? 그럼 우리가 돈 받을 길이 막막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진짜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우리가 돈 못 받습니다를 입증하면 세법에서 세무서에서도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4번부터 해볼게. 4번. 자, 상대방이, 우리한테 돈 줘야 될 상대방이 부도가 나버렸답니다. 부도가 났어. 그러면 우리가 돈 받을 길이 막막하다, 그지?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부도가 났어. 돈 받기 어려울 것 같다, 그지? 그런데 어음 또는 수표를 들고 있으면 어음수표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가 어음수표 발행해놓고 부도가 났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너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경매에 붙일 거야 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 경매 절차 통해서 모든 재산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 회사가 발행한 어음수표 들고 있는 사람한테 돈 줄 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음수표를 지금 들고 있는데 상대방 가서 부도 났다고 6개월 정도 기다려봐야 된다 이겁니다. 상대방 회사 재산을 경매에 붙이고 하는데 절차가 조금 시간 걸리겠다 그지? 그래서 6개월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근데 6개월 지나도록 돈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돈 받기 어렵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부도가 났을 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엄수표의 경우에는 대손 인정해 준답니다. 다만 나는 상대방하고 외상거래했는데 엄수표 같은 걸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단순 외상거래했다 이겁니다. 그냥 돈 받기로 약속만 받았다 이거지. 자, 그런 상황은 할 수 없어. 그 규정을 적용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억울하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랍니다. 중소기업은 받을 돈이 딱딱 꼬박따박 안 들어오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금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주었답니다. 네가 상대방으로부터 엄수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순 외상거래 했다 하더라도 돈 받을 내가 중소기업이라면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부도 났고 6개월 지났으면 대손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엄수표 아닌 그냥 단순 외상금이라도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인정해 준다. 그게 4번 질문이 되겠다. 됐죠? 4번도 세법에서 대손 인정하고 그러면 2번이 정답이겠지. 그지? 2번은 이겁니다. 나는 중소기업입니다. 외상 매출금입니다. 단순 외상 거래로서 이제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애먹인다 이겁니다. 부도가 난 건 아니야. 그런데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계속해도 돈 안 주고 2년이 지났답니다. 심각하다 그지 우리 입장에서 구제해 준답니다. 네가 중소기업이라고 외상 매출금인데 2년 동안 못 받으면 2년 이상 못 받았으면 대손 인정해 줄게. 상대방이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부도가 나면 6개월 만에 대손 인정되더라, 그지? 근데 상대방이 부도 안 났으면서 막 애먹이는 애들 있잖아, 그지? 그럴 때는 2년 구제해준다 이겁니다. 밀렸습니까? 다만, 요 규정 가지고 중소기업이 가끔 장난칠 수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나와 특수 관계인일 경우. 짜고 치는 고스톱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 규정입니다. 만약에 근데 상대방이 특수 관계인이라면 요 2년 규정은 적용 안 하겠다 이거지. 근데 이번 질문을 보니까 상대방이 특수 관계인인데 뭐 2년이 지났다 그렇게 돼 있다 그지? 그러면 결론 어떻게? 2번 동그라미 2번 케이스는 특수 관계인이니까 요거는 대손 인정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런 내용을 나중에 전산세무 2급에서 공부하게 되구나.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업 시 잔존 제어의 경우 폐업하는 때가 공급 시기다. 그지? 2번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선적일이 공급 시기. 3번 무인 자판기로 제화 공급하는 경우 자판기 주인이 자판기에서 돈을 뽑아올 때 그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 인출하는 때가 공급 시기. 1, 2, 4번 맞으니까 4번이 틀렸다. 그지?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있는 경우랍니다. 이때는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때가 아니고 그지? 우리가 홈쇼핑에 물건 팔아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게 위탁 판매잖아. 언제 우리는 회계에서 언제 우리는 수익을 인식했습니까? 홈쇼핑이 우리 물건을 사람들한테 팔 때 그때 우리 물건이 팔린 걸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도 똑같다, 그지? 홈쇼핑이 물건 팔 때가 우리의 공급시기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탁자, 우리가 홈쇼핑에 물건을 맡길 때가 공급시기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거지 뭐. 됐습니다. 정답은 4번. 지금까지 제11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